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근대 서양 철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교재 구성이 보니까 이거 아마 그 수특, 수완, 그리고 연도마다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른 것들이나 아니면 평가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기출, 모평 이런 것들 봤을 때, 근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요 9챕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성,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이제 양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와 흉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오늘 데카르트하고 스피노자를 합시다. 깔끔하게 대륙 먼저 끝내고 그 다음 영국으로 갑시다. 합리론과 경험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입니다. 일단 세상은 바뀌어 늘 그 당대 지금 여기는 늘 급변하고 있는 시기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근대 종교개혁, 또 과학 철학의 발달, 자연 철학, 과학 철학은 현대 용어고요. 자연 철학이 이제 지금 우리가 자연 과학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는 물리학, 화학,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이 그때 당대에는 다 그분들이 철학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철학자들이랑 다 상호 영향을, 뉴턴 없이 칸트가 안 나옵니다. 데카르트 없이 라이프니츠가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은 데카르트가 수학자인데, 그리고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수학적으로 쓰였는데, 공준이 있고 액션, 그리고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들을 뽑아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뉴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프린키피아를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얽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공통점 다 철학자라고 하는 것. 분과과학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되는 게 최근 일이에요. 해겔 같은 분 이 시기쯤 돼서야 이제 각각 분과과학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자연 철학. 그리고 지금 이 데카르트, 베이컨, 오늘 할 베이컨이라든지 스피노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도덕 철학 부분이 이제 나온 셈인데, 데카르트 선생은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을 보는 거거든요. 경험을 중시하는 이제 경험론, 뭐 여기에서 이제 감정까지 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흉까지 나오나? 흉 앞쪽에 되게 많은데 어쨌든 흉이 나옵니다. 이 뒤쪽 부분에도 또 다 얽혀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선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비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그 이전의 연속성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되게 중세적인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좌표축도 도입했고, 그리고 또 이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아이고 너무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방법적 회의라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회의라고 하는 어휘의 지층은 뭐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고대 회의주의 하면은 뭐 생각나실, 윤사에서는 그렇게 잘 안 다루져 있지만 헬레니즘식의 회의주의, 그 회의주의는 삶의 지침 자체에서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길을 못 찾겠는 거야. 그리고 인도에도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이 육사외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산자야라고 하는 선생이 회의주의자야죠. 일단 판단 중지. 근데 그런가 하면은 경험론, 이제 아예 시기를 건너뛰어서 경험론도 결국은 회의주의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건 인식론적인 회의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주체, 객체 이렇게 해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험론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뒤에 나온 휴մ 선생, 로크, 휴м, 버클리 이런 분들이 이제 회의주의로 결국엔 마무리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의라고 하는 같은 어휘가 쓰였지만은 방법으로서의 회의예요. 방법으로서의 제대로 된 이 철학의 정초가 되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계속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참인명제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연역법이죠. 연역법. 수학이 바로 연역적 학문이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수학이 연역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막 생각을 해봤더니 단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출발점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지문 보면은 바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 거기로부터 연역적으로 뭔가 연역적인 것으로 뭔가 확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나중에 되게 많이 있지만, 그렇게 확실한 것들,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간단한 것만 좀 더 추가하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유와 연장, 이런 연장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스피노자가 이제 어려운데, 스피노자는 이제 스피노자에게는 실체와 양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어떻게 보냐면은 범신론이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돼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통으로 섭리 또 디바인함을 수긍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에는 이제 범신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범재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섭리 혹은 디바인함 이런 것들을 수긍하는 범재신론. 그래서 스피노자 선생을 범재신론으로 보기도 하지만, 범재신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윤사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죠. 그냥 범, 신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디바인한 걸 인정하는구나, 신심이 되게 깊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실체라고 하는 substance, 그리고 양태라고 하는 mode, 이 통으로 된 게 이제 실체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변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분이 훗날 이제 그 대륙의 현대 철학에 너무나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같은 존재도 이제 양태 모두에 속한다는 거예요. 통으로 된 서브스턴스에. 그래서 뭔가 섭리를 찾으려고 하고, 섭리에 맞게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으로 된 자연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신성함에는 로고스, 질서, 섭리가 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토아 같은 경우에는 숙명론이었는데도 자유의지가 있었어. 그리고 그게 중세의 자유의지 남용이 탐욕이었어. 당연히 크리스교에도 자유의지가 있죠. 원죄라고 하는 게 자유의지를 남용할 수 있는 그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숙명론인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스피노자 선생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필연성만 있습니다. 섭리에는 필연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윤사 전체에서 자유의지가 없다, 스피노자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현대 신경과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분, 스피노자 분이신데, 이분은 아예 그 섭리 안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로 통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섭리를 이해하는 거지.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 뭐냐? 연역적 방법이지. 인과율에 따르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율에 따르는 것.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베이컨도 이제 다뤄지기 때문에, 베이컨이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거미로 표현을 해요.
개미랑 거미는 다 부정적이야. 개미는 그냥 모으기만 할 뿐. 귀납인데 모으기만 할 뿐. 거미는 안에서 뽑아내잖아요. 수학적 연역법. 꿀벌이어야 된다. 꿀벌은 모으지만 모으는 걸 가지고 의미 있는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베이컨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론이 이제 다른 거예요. 방법론이 다른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스피노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도덕 철학을 이제 쓰신 거기 때문에, 윤리학. 다 철학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바로 이 정념의 속박으로부터의,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원인 인과 결과를 따지다 보면은 최후에는 뭐가 나오죠? 부동의 원동자, 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섭리, 그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그 질서 자체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면 자유의지가 없거든. 필연적이거든. 좀 어렵죠? 스피노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성 중시의 서구 철학에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중에서 그리고 칸트로 나중에 종합이 되고 헤겔로 이제 한번 마지막 어떤 형이상학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이성을 중시하시고, 그리고 이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하나 그냥 추가로 한번 왜 나중에까지 영향을 주시냐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의 어떤 욕망에 대한 거 있죠. 물론 스피노자 선생이 얘기하는 욕망은 이성적인 섭리를 향한 그 어떤 추동력,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서브스턴스와 모드와 이 관계에서 능산적, 소산적, 이 생산적인 관계를 맺고 그걸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 우리의 욕망이 거기까지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현대에 와서 한 50년 전 막 이때쯤에 다시 활발하게 대륙 철학에서 사유가 됩니다.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들레즈, 푸코, 가타리, 보통, 그리고 바디우,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스피노자 선생의 재발굴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스피노자 선생은 그래서 되게 특이점이에요. 스토아 학파랑 거의 비슷하게 묶이고 자유의지만 좀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윤사 차원에서는. 그러나 후대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스토아 학파나 이런 쪽은 크리스교에 영향 많이 주고, 그리고 법에 영향 많이 주고, 자연법. 근데 스피노자 선생은 현대 철학, 현대 이 미시혁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68혁명 서구에 있었던
그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십니다. 좀 더 어렵겠다. 요약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역적 방법을 쓰셨고,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십니다. 그게 사유가 됐건 혹은 이성이 됐건. 그리고 핵심 개념들 중에서 사유와 연장 혹은 실체와 양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성적 접근을 좀 강조를 하셨다. 그 외의 부분들이 나중에 영향을 준 것들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윤사 차원에서 이제 좀 정리해 놔야 될 부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